잘 안 보이죠. 내가 눈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대부분 카페를 보고 오셨을 거고요, 그죠? 제가 1981년도에 서울대병원에서 전공 2년 차를 했으니까 3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카페가 많이 알려지고 각광을 받게 되는 이유가 제일 먼저 내거는 이야기가 좋은 병이든 좋을 병이든 정상생활이 가능하다. 100%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병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연령이 20세 전후인데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봅니다. 20세 전후인데 발병을 하고 대학교 내려를 하고 해도 약을 먹고 이래로는 학교도 못 다니겠다. 하루 종일 잠만 잔다.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는 건 이것만 가지고도 해외 이민 같은 당근 낮은 쳐놓고 이게 건강한 아기 출생이 지금 현재 89명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많이 주는 의사 선생님들은 시집가 싸는 딸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못해요. 대부분 약 안 먹으면 재발하는 게 기원되는데 기원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말을 하려게 되면 환자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재발하는 거 보니까 약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디 시집을 보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정신질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일반인들이나 국민들이나 아주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들도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최소의 용량을 찾고 이걸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아는데 의사 선생님들의 아마도 반수 이상은 아이고 저희가 부모도 포기하는 거지 뭐 안 되는 거 된다 그래. 실제로 이런 글을 보면 상당히 스티치를 건강하게 저 글만 놓고 봐도 이 친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내년 1년차 때부터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터득하게 되냐면 지금도 서울대병원 가면 약을 많이 씁니다. 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분이에요. 교수들이 얘기하는 대로 약 먹고는 정상적으로 학교 다닐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약을 많이 씁니다. 전공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교수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잘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약 그만큼 안 줘도 좋아지던데. 약을 조금만 먹어도 예방이 잘 되던데. 이렇게 하고 교수님들하고 자주 잘 많이 부딪힙니다.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여기에 저희 사이트릭 수사통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제가 우리 나이로 67인데 거의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야기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길래 전공 시절에 뭘 한다고 한참 배우는 단계에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해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성격의 취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걸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돼요. 안 해본 사람들은 왜 주변에 환자들이 약 먹으면서 건강한 얘기 태어난다고? 그러다 진짜 영화하면 지가 책임졌다고 그럽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반문을 평생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이걸 38년째 하다 보니까 진짜 죽기 전에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카페보다 더 소중한 카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외에 파독 간호사로 나왔거나 그 자제가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카페로 들어와요. 진짜 들어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가기도 하고 약 조절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비슷하다고 보십니다. 외국에 계신 정식교회 선생님들도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집가고 아들 딸 낳고 사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이들을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따가 오늘 이제 조현병과 조울병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 얘기는 이따 하도록 하고. 아무튼 제 전제가 정신질환은 조현병이든 조울병이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다른 점은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조울병은 30kg나 약을 끊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울병은 약까지 다 끊어볼 수 있는 질환이고 조현병은 소량이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99% 다 재발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대전제를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조현병으로 쭉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 조현병이라고 그러면 이런 미충 같은 기분 조절제를 쓸 약이 아니에요. 이건 조울병에 쓰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또 이게 아마 플로이모나 아니면 플로다인 항우울제를 썼다면 더더욱 잘 아십니다. 아무튼 이 조현병인데 이런 기본 조절제를 쓰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용량을 모르면 이것도 뭐 적절한 상담 그림이 못 되고요. 여기 지금 두 번째 보면 이게 뭐죠? 약을 먹는 걸 모른다는 겁니까? 진단명이 없으시다고 하고 그리고 약 용량도 모르는 거죠? 절피된 10ml 여기에 두 분은 상담하려고 오신 거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리스페리돈 5ml 같은 건요.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저 카페에 오시면은 칼럼에 들어갔으면은 이 봉지에다 항정식병 약물이라고 뽑아놨습니다. 항정식병 약물에 여기 치료 원칙까지도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메모 박스에 1번서 4번부터 쭉 만들고 치료 원칙이 다 적혀 있고요. 자, 이 항정식병 약물의 리스펙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갖다 그려놓고서 여러분들 표를 갖다 받으셨죠, 그죠? 여기 보면은 정신병적인 증세가 나타났을 때 세라피틱 윈도우라는 게 치료 범위 용량입니다. 치료 범위를 리스펙돈 치료 범위 3mm에서 5mm, 한 4mm 정도 주면 대부분 다 좋아져요. 이게 치료 범위 용량이고 한 달 만에 최소 중량까지 저는 꼭 줄여봅니다. 그리고 리스펙돈 같은 경우에 한 4mm를 먹었다가 좋아지면은 0.5가 여자들은 대개 1에서 남자들은 2까지 용량을 거의 다 줄여봅니다. 줄여보면 한 7, 80%는 괜찮습니다. 그 줄여보는 것도 상당히 빨리 줄입니다. 항정식병 약물을 복용하면 대부분 치료 범위 용량, 아까 여기 세 번째 칸에 세라피틱 윈도우를 복용을 하면 일주일 이내 증세가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3주에 걸쳐서 약물을 줄여서 부작용이 없게끔 해가지고 한 달에 정도 퇴원시킵니다. 그런데 이러신 분은 이미 애시당초 제가 이번 시기는 태어나면서 이런 용량이 없어요. 이런 용량을 계속 먹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멍해.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태양의 후예를 봐도 그냥 뭐 하는 것보다 쟤는 왜 저러지? 남들은 다 재밌게 봐도 재밌게 감동을 느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책을 한 권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도 못해요. 이런 용량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기 도표 보시면은 저건 치료 범위 용량이 처음에 망상이 있고 환각이 있고 할 때의 용량이에요. 이걸 2mm야. 그 여자들은 대개 다 1mm까지 제가 다 줄여요. 5mm를 먹고 있으니까 그저 먹고 자고 밥 해주고 뭐 그 정도 생활을 갖고 못해요.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점 따기가 어려워. 이런 용량을 먹고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2달마다 오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하신다면 오늘 당장 반으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2.5로 줄여도 제발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한 2, 3일만 지나도 줄여보시길 바라고요. 75kg 정도 나가는 게 이 인베가를 먹고서 정신과 약물치료 이후에 체중이 많이 늘었죠. 75kg 정도. 보정. 네. 정신과 치료 이후에 체중이 많이 늘었죠. 체중이 늘었다, 풀었다. 아니, 어떻든 간에 지금 양이 안 드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저기 남자분이잖아요, 그죠? 네. 남자분이 75kg 그렇게 비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비만을 피해가는데 이 약물이 왜 이렇게 제가 한 20가지 있는 것 중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약물들입니다. 이렇게 경험상 로나센하고 젤독스는
식탐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비만을 피해가려면 그 약으로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75kg 정도면 이배가 여기 그렇게 센 용량은 아닙니다. 적절한 용량일 수 있는데 비만이 오거나 이게 비만이라고 보고 체중을 감량을 기대해서 한 70kg라도 70kg 이하라도 내려가기를 원한다면 식탐 부작용 없는 약으로 바꿔줘. 약이 타격을 저렇게 많을 때는 약이 타격을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타격을 되어 지금은 나중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60kg밖에 안 되는데 리스펙톤 3ml는 처음에 입원해가지고 망상과 환각이 이럴 때 쓰는 용량이에요. 태어나면서 이런 용량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강의에 오신 효과를 톡톡히 보시려면 집에 가서 이것도 1.5로 반으로 줄이십시오. 제발 없습니다. 그 밑에 남자분 120kg에 맞습니까? 120kg? 네, 120kg에 체중이 비교하면 리스펙톤 3mg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되게 리스펙톤 3mg 때문에 살이 쪘어요. 그러면 이 로나센으로 꼭 바꿔보셔야 합니다. 젤독수나 로나센으로 꼭 바꾸라고 이렇게 했죠. 리스펙톤 3mg면은 이게 리스펙톤 1mg가 요 위에 있는 로나센 한 4mg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3mg를 쓰면 이거 한 12mg 정도 쓰면 되는데 체격이 워낙 크니까 뭐 가용량이라고까지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비만을 피해가기 위해서 로나센으로 바꿔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젊은 날 저 120kg는 나이가 30대만 돼도 당뇨약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나이가 32밖에 안 되는 아가씨인데 살이 찌니까 당뇨가 와요. 당뇨뿐만 아닙니다. 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고혈압 당뇨에다가 그 다음에는 관절이 다 망가집니다. 나이 40대만 돼도 무릎, 발목 시큰시큰 거려가지고 걷기 힘들다. 이 비만 문제는 우리 인체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에이 나도 몰라.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늘어지고 잠자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이 사람의 영혼을 피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비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그래도 안 되면 한 끼는 과일로 대체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요새 인터넷 발달되어 있는데 찾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는데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리스펙톤을 원하시는 젤독수로 바꿔야 됩니다. 아까 이 비만을 피해가려면은 약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약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원하시는 젤독수를 꼭 바꿔봐야 합니다. 저는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려면 오늘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조증 증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난 척하고 떠들고 상태 나쁠 때 잠 안 자고 돌아다니고 피곤하지도 않고 커피 콜라를 들이다 마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아니 병원에서 진단을 묻는 게 아니고 진단이 하도 헷갈리고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묻는 데만 대답을 했죠. 잘난 척하고 내가 예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처럼 지금방을 떨고 팬티가 보일 정도로 청류 스커트를 입고 술집 나가는 여자처럼 화장을 요란하게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병적인 상태에서 그런 게 없었다면 좋을 거 아닙니다. 이 조증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경우에 헷갈린다는 얘기가 헷갈리는 게 아닌데 방금 제가 얘기하는 정도로 말이 굉장히 많고 빠릅니다. 말에 날개를 달았다 할 정도로 빨라 평소랑 달라져 버려요. 말하는 톤이 달라지고 잠 안 자고 식은방을 떨고 내가 재벌집 딸이나 된 것처럼 길거리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자기 비싼 옷 입고 있으면 벗어주고 와요. 그럴 정도로 돈도 못 벌면서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옥상 올라가지고 만원짜리 5만원짜리 뿌는 사람은 전부 조증한다. 자기가 굉장히 이쁜 줄 알고 전철에서 옷 헐만 벗고 그냥 웃으면서 막 잘난 척하고 빨가벗고 지나가는 사람도 조증. 자, 이 조증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조울병이라는 진단을 갖다 놓으면 안 되고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런 기분 조절제를 먹는 게 아닙니다.
대파꼬치가 다 먹을 필요가 없는 약입니다. 그러면 약이 없습니다. 아밀리파이 주사로 쓰고 그거 중요한 걸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 이 장기주사제도 제가 맞으면 안 된다고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장기주사제를 먹고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견디기 힘들었던 경우가 없습니까? 없었어요? 네. 본인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주사제를 맞아서 부작용 때문에 안절부절 못해서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는 있었어. 네. 이제 맞은 지 한 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주사 맞으면 일주일에서 2일, 한 열흘 정도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 안절부절 못하는 게 심하게 오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높은 데만 찾아다니고 뛰어내릴 뿐이까지 하고, 실제로 사망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일본에서 2만 명을 12년 동안에 했는데, 그 중에 85명이 사망했다고 신문기사라는 게 칼럼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 보십시오. 장기주사제는 약 잘 먹는 사람이 장기주사제를 맞을 약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수십 번을 입원하고서 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써볼 약이 장기주사제인데 그때도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장기주사제를 평생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할 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주사제를 맞고 있으면은 지금 부작용이 오토가 벤트트로피를 주고 있으니까 요것만 먹으면 됩니다. 기본조절제는 먹을 약이 아닙니다. 이게 장기주사제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약입니까? 여기 지금 위에 분이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아니야. 그거 바로 위에. 아니야. 벤트트로핀 1mm까지예요. 그 밑에요. 31세 거기에요. 장기주사제 맞다고 그래요. 여기 장기주사제 또 있네요, 그러니까? 네, 정등을 누락했고 주사제 용량은 예.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장기주사제는 권할 약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이 권하셨더라도 약을 잘 먹는 사람이 장기주사제 맞을 이유가 없고 장기주사제가 한 달 동안 작용할 약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부작용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사고까지도 생기고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하지 마세요. 장기주사제는 맞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게요. 이걸 30으로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은 10ml가 되거든요. 아밀파이 10ml만 먹으면 될 일을 주사제 맞을 이유도 없고 잘못하면 부작용이 심하게 옵니다. 뭐 이 정도에는 부작용이 또 안 오려면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먹는 약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아밀파이도 제가 이 채소주 용량을 아밀파이 채소주 용량을 1에서 7.5라고 적어놨습니다. 여자분들은 대개 5ml 이하입니다. 7.5는 남자예요. 이것도 5까지 줄여본다면 이거 반만 해도 재발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교체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됐습니다. 남의 병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예, 나중에 질문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74kg. 여기도 조현병인데 이 기본조절제는 필요 없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이타핀 200ml하고 이게 올란자핀인데 이게 10ml하고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예방이 됩니다. 둘 다 먹을 이유도 없고 이 올란자핀 이거 10ml 잘 빼니까 10ml만 해도 딴 데 다 안 먹어도 돼요. 이것만 해도 세요. 이것도 더 줄여야 돼요. 올란자핀, 젤프렉사, 남자도 7.5mm까지 줄여보라고. 제가 거제에 있을 때인데 서울공대를 컴퓨터학교를 졸업하면서 약을 받아온다고 올란자핀 10ml를 달랑 하나 먹는 약을 받아왔어요. 내가 서울대 올라오고 10ml짜리를 먹으면서 왔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10ml 먹고 대학원 가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약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랬는데 약을 그대로 먹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약 바꿔요. 잠을 많이 자요. 올란자핀 10ml만 넣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란자핀하고 이 구이타핀이 비교적 최근에 개발돼서 가장 고가 약들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쓰는데 너무 졸리고 살이 너무 많이 쪄요. 그래서 제가 먼저는 사용을 안 해요. 제가 먼저는 사용하는 약이라고 그러면 구이타핀하고 올란자핀을 적어놨습니다. 자, 이 구이타핀 200만 먹어도 예방이 되고요. 올란자핀 10ml만 먹어도 예방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나중에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저처럼 약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2배 이상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공부를
1등급을 받은 데가 5, 6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회복 안 되니까 나중에 짜증나니까 포기하고 꼴찌 등급으로 내려가요. 이거는 병원 치료해도 조현병을 전부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병이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평생을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정신과에서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만두자고 그러고 일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채소 유용량으로 내려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자들이 시집 가서 건강한 아기 낳는 데가 또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그럼 증세들이 다 없어지고 건강한 일상이 다 가능하다면 못할 게 실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적혀 있듯이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반 이상이 이미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당하는 약을 먹고 있어요. 이게 채소 유용량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걸 대학에서는 강조를 하지 않느냐? 대학에 있는 선생님이 자기가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것만 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먹어도 괜찮은 줄을 몰라요. 심지어는 약을 적게 먹고 시집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적게 먹으면 재활할 텐데 재활하는 게 이렇게 있다고 그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제로 이 왼쪽에 적혀있는 이 용량은 저보다 한 두세 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 올란 같은 경우도 보면요, 제가 이 리스펙던 같은 경우에도 여자들 같은 경우는 2.5밖에 안 먹습니다. 아밀파이도 대개 여자들이 보면 2mm에서 2.5 경우 먹는 경우가 한 50%나 돼요. 1mm까지 제가 자꾸 내려보면 적게 쓰다 보니까 너무 적게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2명 이상만 올라가면 왼쪽에는 제가 대부분 여자들한테까지 시도해보라고. 노란색 먹는 사람도 2mm. 그래서 이 채소 유용량을 먹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건강한 아기 출생 72명이다. 이걸 강의할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모든 항정식병 약물들, 여기 있는 모든 약이요. 미국 식약청에서부터 임신과 수유 중의 약물이라고 그래가지고 5단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A, B, C, D, X 등급. 이 X 등급만은 임신 초기에 약을 먹으면 산부인과 선생님이 약체를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A, B, C, D, B, C, D 등급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조현병의 경우에 약을 안 먹으면 99% 재발하기 때문에 저는 꼭 사용하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까꿀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애기 낳으려면 약 끊어야지. 약 끊고 먹어. 임신을 했는데 약을 끊고 재발하고 약을 더 많이 먹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전 제가 평생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약 먹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89명인데요. 한 명도 기형아가 없습니다. 기형아 확률이 2%가 넘는데 약 안 먹어도요. 89명이면 적어도 1.8명이나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걸로 의미를 하냐면 채소 용량을 쓰면은 약을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별 지장이 없고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모든 정상적인 생활이 다 가능한데 이게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채소 용량을 먹어야 한다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환자들이 잠 많이 자고 비만해지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약 안 먹어보니까 재발하니까 또 병원 들어가게 되고 병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의사가 약 주는 대로 그때부터는 겁이 나니까 약을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용량을 먹으니까 아무도 못해요. 근데 채소 유용량을 먹는 사람은 그 빨간 책 어디 갔죠? 여기에 제가 91년도에 50명 이야기를 쓴 걸 81년도에 19년이 지난 다음에 2010년도에 제가 다시 50명을 다시 정리했었습니다. 여기 책 제가 2010년도에 다시 쓸 때 뭐라고 썼냐면은 의과대학 공부를 4년 만에 졸업하고서 의사가 된 사람이 제가 4명이나 만났어요. 그 4명 중에 한 명은 우리 서울대 후배였습니다. 후배였는데 지가 성당 다닌다고 성한대병원을 갔다가 아까 그 약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클로포르마틴이라는 약을 300ml를 먹고 있었는데요. 이 클로포르마틴을 300ml를 먹으면 그것만 해도 채소 유용량이 아닙니다.
100mm, 200mm가 제일 위에 있는 약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개발된 항정식병균인데 그 약을 먹으면 그다음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300ml 먹으면 맨날 잠을 10시간 이상 자야 되고 강의 시간에 졸고 자고 졸고 무슨 그다음에 공부를 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나기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낙제했을 때 처음 만났는데요. (2월) 달에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뭘 얘기를 했었냐면요. 2월 10일경에 왔는데 그다음 공부가 3월 초면 공부가 시작돼가지고 그다음은 한 과목만 빵꾸라도 1년 낙제입니다. 근데 이걸 300ml나 먹고 있으니 맨날 잠만 자고 앉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피무자애들을 많이 썼습니다. 요새는 피무자애들하고 스페인돌 약이 비슷해서 거의 다 스페인돌을 주는데 피무자애들가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이 있어가지고 천명에 한두 명이 급사하는 것들을 자꾸 보고가 돼서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그래도 지금도 쓰는 사람은 옛날에 썼던 사람은 쓰고요.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 피무자애들 1ml를 줬어요. 1ml를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재발하고는 이번 학기 또 휴학할 수밖에 없다. 근데 2월 10일경에 왔는데 3월달부터 저 1ml를 먹으면서 부작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복학해가지고 4년 동안에 한 번도 낙제 안 하고 졸업하고 지금 현재도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그 대학 공부도 다 해낼 수 있게끔 채소 유용량을 먹으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300ml를 먹고 있으니까 공부 못해요. 여기에서 그나마 공부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 인배가 6mm 정도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부 안 돼. 가용량을 꼭 필요한 용량 이상의 용량을 먹으면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다 떨어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포기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채소 유용량을 찾는 선생님을 꼭 찾아야 한다. 제가 저한테 오는 환자들한테도 제가 요새 뭘 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약을 함부로 올리지 마라. 설사 약 한 번만 재고 상태 나빠졌더라도 너 채소 용량이 몇 밀리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중에 꼭 다시 거기까지 줄여볼 노력을 해라. 약을 하루도 걸리지 않았는데 약을 먹고 있는데 재발이 왔다. 그건 용량이 모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약을 자꾸 올리지 마라. 이 얘기를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시면은 먼저 이 약에 약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걸 꼭 제가 얘기한 대로 해보시고 두 달 후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삶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은 이제 주된 메인 강의가 조현병과 조울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카페 특성상 주로 이제 조현병은 첫 번째 상담실에 있고요. 조울병에 대한 상담은 전부 다 두 번째 칸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환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례 연구 5번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책의 18번입니다. 이 50명 중에 나중에 한 3명 정도를 제가 조울병으로 병명이 바뀝니다. 그 조현병과 조울병이 그만큼 열심히 보는 의사들한테도 오랜 장시간 환자를 보다 보면은 내가 잘못 봤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를 놓고서 서울대병원 컨퍼런스에서 할 때 교수님 두 분이 다퉈요. 이제 자기가 주치의가 아니까 잘 몰라요. 레전트가 케이스 프레젠테이션하고 쭉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만큼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조현병과 조울병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런 제가 질문한 것처럼 분명히 모든 게 드러난 사람들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진짜 잘난 척하고 재벌 받은 병원처럼 떠들고 다니고 저중에 확연하게 드러난 사람은 그 조울병 환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뭔가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조현 정동량이라는 정신분열 정동량이라는 병명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조현병에서 가대망상이 주로 오면은 잘 몰라요. 야 이게 조울병 같고 조울병 같은데 원래 조울병의 적중은 약을 줘가지고 조증이 좀 깔아져도 그 들뜬 기분이 평균 6주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퇴원해가지고도 떠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는 바쁘고 부산해. 그러니까
조울병으로 봤는데 약을 주니까 바로 금방 좋아져. 금방 좋아지니까 아이고 조울병 아니야.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하면서 제가 여기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다가 어느 날 조울병을 봐야 되더라고. 그렇게 탁 옮겨놓은 게 일반 상태실에 갑니다. 그동안에 조현병으로 보니까 잘못된 거니까 이건 조현병은 아까 얘기한 그 항정수병 약물을 쓰면 바로 좋아집니다. 이 일반 상담실에 가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 명성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글이 2013년도 붙어 있는데 5년이 지났어야 제가 조현병으로 볼 수 없다. 조울병으로 보고서 치료해야 된다. 왜냐하면 약을 써서 처음에도 조울병 전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약을 주니까 바로 좋아져요. 바로 좋아지고 들뜬 기분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울병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을 그냥 그렇게 보아왔는데 또 이번에 또 약을 이렇게 제법 높은 용량을 쓰고 있는데도 나빠지는 양상이 조울병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생기면 장기간 환자를 보는 의사는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아까 사례연구 5번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저한테 처음 왔었습니다. 처음 왔었는데 처음부터도 조현병에 흥분을 잘하는 조현병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처음에 조울병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반을 한 2, 3년마다 3번을 재반했는데 재반할 때마다 약을 끊었었기 때문에 약을 끊어서 오는 조현병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4번째가 퇴기할 때 우울증이 탁 오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와요. 좀 떠들고 좀 말만 하고 이런 것들은 간 곳이 없고 입을 딱 다물어봐요. 병원에 왔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이건 분명한 우울증이에요. 조현병은 나빠질 때마다 양상이 비슷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 내용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비슷비슷한데 조울병은 조증기와 우울기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시금방을 떨던 사람이 우울기가 딱 오면 오로지 죽겠다는 생각만 하고 죽을 방법을 찾아다녀요. 심지어는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면 나중에 좋아진 다음에 물어보면은 그때 아무것도 안 먹고 죽으려고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물도 안 먹어요. 심지어는 심한 사람은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조울병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증세가 정반대로 오면 조울병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 아가씨, 그 당시에 아가씨죠. 이 아가씨 경우에도 나중에 제가 4번째 우울기가 심하게 오는 걸 보고 이건 내가 분명히 진단이 잘못됐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몇몇 가지 제가 실책했다는 것까지도 다 적어놨습니다.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도 진단이 참 애매했어요. 애매해서 제가 전문의 따고 있을 때인데 1년 후배가 그때 안양정신병원에 같이 근무를 했는데요. 면담실에서 내가 면담을 하고 후배한테 좀 보라고 했어요. 동생이 조현병인데 한번 봐도 이거 조울병 같아. 그래가지고 면담을 하게 하고 후배가 포기하고 일단 조울병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제가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얘기할 때도 같은 형제가 하는데도 하나 조울병이 오기도 하고 조울병이 오기도 하더라 이랬는데 그거 틀렸어요. 제가 결국 오랜 세월 지나니까 이 동생이 조현병으로만 봤는데 결국은 조울병이 왔는데 그러니까 인구 1%밖에 오지 않는 병을 조현병은 1%, 조울병은 0.5%에서 1%를 이겨요. 인구 1%밖에 오지 않는 병이 같은 형제인데 두 가지 병이 오기 어렵습니다. 또 특히 조울병은 유전력이 굉장히 유전성이 강합니다. 우선 유전도 되어 있어서 이 조울병이 있었던 집안의 정신질환자가 오면 대부분 조울병. 좀 병명을 붙이기가 까다로워서 처음에 잘 몰라서 그랬어요. 처음에 조울병에서 우울기가 심하게 와버리면 조울병 진단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우울증이라고 봤는데 항우째로 오래줬더니 나중에 붕 떠버려요. 그 조울병. 그러니까 우울증만 단순한 우울증만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오랜 세월을 보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제일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조현병에서 조증기운이 가대망상이 있거나 이러면
좀 잘난 척도 하고 따르고 이렇게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걸 분간하는 방법이 의사 선생님들은 아까 얘기한 항정신병 약을 접종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주면은 바로 좋아지면은 조현병은 아까 제가 읽은 것 중에 일주일 이내에 다 증세가 없어져 버려요. 그 치료범위 용량을 주면은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없어집니다. 그럼 좋아지고 나면은 좋아진 거 보고 약물을 줄여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도하도록 해가면 되는데 이 조증 증세는 약을 주면은 일주일에 걸쳐서도 계속해서 병동 입원해가지고 설치고 다닌다. 이 방에 가서 보라고 저번에 왔다 갔다 하고 좀 더 심한 사람은 성룡까지 올라가서 여자 환자가 암남자나 보면 섹스 한번 하자는 식으로 돈대.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 조증은 심하게 오면은 좋아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나마 한 80%는 한 달, 6주 내지 8주는 이제 조증이 거의 다 치료를 하면 다 사라지는데 한 10% 정도는 7, 8개월을 계속 갑니다. 조증의 평균 기간이 9개월로 돼 있고 우울증이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증이 계속해서 한 7, 8개월 가니까 학교도 못 가요. 정신병원 입원해가지고도 막 약 조금만 줄이면 더 난리치고 계속해서 헤매고 다니고 약은 세고 여기 가지고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온몸이 멍이 들고 이러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울병은 이제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이 조울병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은 여기 이 상담실에 보면은 이 조울병에 대한 소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이제 칼럼에 나오는 글 중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0% 정도는 조증 기간이 너무 길게 가서 학업이나 모든 게 올수도 때문이다. 그런 환자들도 30%는 나중에 약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조울병의 몇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면 조현병과 다른 게 있다면요. 예방 방법이 나중에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조현병은 정신병 약물만 쓰면 되고요. 아까 도표했던 그 약물 중에 하나만 쓰면 되고요. 조울병은 조증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이 기분조절제만 쓰게 됩니다. 조울병만 적으로 기분조절제라고 리튬이나 발프로이트나 카마제핀이나 요새 뭐 나미탄이나 항경련제들을 주로 기분조절제로 쓰게 되는데 조울병임에도 불구하고 좋아졌는데 아까 항정신병 약물을 같이 줘가지고 비만을 유발하게 하거나 이거는 대단히 잘못해요. 그러니까 조울병의 경우에는 좋아지면은 기분조절제만 씁니다. 조현병은 처음부터 항정신병 약물을 써서 최소 유용을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조울병은 첫 발병이면 1년 만에 약을 다 끊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30%는 평생 재발이 없어요. 치료 안 해도. 일단 좋아지고 나서 한 6개월, 9개월 시간이 흐르고 나면 30%나 재발을 안 하는데 그걸 몇 년씩 약 먹으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약 먹게 나면 또 재발이 올 확률이 70%지만 약을 일단 끊읍시다. 30%는 평생 안 합니다. 그런데 그 30%에 못 들어가고 한갑이 되도록 계속해서 재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요. 항우울제가 요새는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작, 살 빼는 약. 그거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을 올리는 약입니다. 처음 그 신세대 항우울제로 처음 개발된 게 프로작이라서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 한 10년 전에 이게 커버 스토리까지 실렸습니다. 기분 좋아지는 약이에요. 근데 그건 세로토닌을 올리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SSRI라고. 근데 SNRI라는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을 같이 노에프네프린도 이제 적중을, 그러니까 우울증을 회복시키는 약인데 이 노에프네프린이라는 성분이 카페인이랑 같은 계열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20잔, 30잔씩 마셔놓으면 조증이 저절로 와버려요. 조울병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조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보면 커피 콜라를 뒤따 마시거든요. 그만큼 땡기는 거예요. 근데 조울병의 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커피, 콜라, 홍차, 카페인 등 물질을 평생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이게 약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기분조절제를 첫 발병이면 1년, 재발이 왔으면 3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약 다 끊을 수 있다. 약 다 끊을 수 있는데 기대를 가지고 커피, 콜라, 홍차는 죽을 때까지 하지 마라. 이게 1번. 2번. 12시 전에 모든 전원을 차단하고 잠자라. 아무리 다음날에 중요한 시험이 뻗듯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잠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그러면 당신도 30%에 들어갈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현병은 거꾸로 아까 그 약물 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물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약이 클로자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클로자핀이 또 대단한 약이라서 제가 따로 강의를 합니다. 6번 강좌 중에 이 클로자핀 밑에도 따로 글을 빼놨습니다. 이 클로자핀이 얼마만큼 대단한 약이냐면은 아까 항정신병 약물로 약을 주면은 일주일 이내에 다 좋아져야 된다는데 내 아들 딸은 안 좋아져. 이게 뭐냐? 심지어는 막 1년, 6개월, 1년 봐도 내 아들 딸은 전혀 좋아지지가 않아. 이런 경우가 조현병이 20%나 됩니다. 이 클로자핀, 그럴 경우에 옛날에는 전기치료를 했습니다. 전기치료를 하면 다 좋아져요. 전기치료는 조현병, 조울병 다 좋아집니다. 우울증 아무리 심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죽을 생각하면 물도 안 마시고 약도 안 먹으면 전기치료 빨리 하고. 그럼 다 좋아져. 일주일에 3번 절신 마취를 하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의사가 아침 밥만 굶기고 여기다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너무 야만적인 치료라고 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안 하면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의 20%는 전기치료를 해야만 좋아지던 그 환자들이 이 클로자핀이 개발되고 나서는 이게 전기치료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 클로자핀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자세히 들어가고, 이 클로자핀을, 특히 클로자핀을 먹거나 아까 얘기했던 올란자핀, 자이프렉스나 쿠에타핀 같은 약을 먹는 사람, 이게 아마 쿠에타핀을 겁니다. 쿠에타핀 같은 약을 먹는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잡니다. 잠을 많이 자니까 제가 커피만 마시라고 해요. 실제로 대학병원에 그 입원실에는 티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티타임이 있는데 조울병은 조증 환자한테 그 커피 마시놓으면 좋아지는데 시간이 길다 그래요.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조울병의 특성은 좋아지면은 기본적으로 써야 한다. 커피, 콜라, 홍차, 카페인을 평생 안 해야 된다. 12시 전에 잠자고 생활습관을 일정하게 하라. 이 생활습관을 일정하게 하는 건 조현병 환자들한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해주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진단적인 분과는 아까 얘기한 몇몇 특성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대부분 조현병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조울병에서 의사가 약 끊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본인 진단이 정확하게 조울병이라면은 내가 3년 동안 재발이 없었으면 약 끊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조현병에는 약 끊는 거, 단약을 시도하겠다 그러고 제가 답을 어떻게 다냐면 우리 카페에 정의원 자기를 기다립니다. 조현병 99% 재발한다는데 뭐 어디에다 근거를 대고 약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끊으면 대부분 다 재발하고요. 제가 38년 동안 일하면서 약 끊어도 괜찮은 사람 딱 한 명 봤습니다. 실제로 그건 없어요. 뭐 딱 한 명 봤다는 것도 제가 우리 병원에다 제가 방배동에서 개업하고 있을 때 여기 4에 42번인가 있습니다. 이 50명분이 딱 한 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괜히 실어놔가지고 자꾸 끌어보여. 저 사람도 끌어보여. 내가 옆에 들어갈지 아니냐 이런 환자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1%에다가 기대를 넣고 약 끊어보라고 그럴 과학자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기대를 거는 건 아니고 또 이미 그러기 전에 본인들이 다 끊어봐요. 다 끊어보고 다 재발해요. 이미 그게 더 대부분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과 조울병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조현병이 아닌 것 같아요. 와가지고 내 병원에 와서 벌써 치료받은 지 5년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환자가 하거나 부모가 특히 하면 약 끊으라고 그래요. 그럼 재발해요. 그러면 내가 약을 끊으면 재발한다는 걸 알아야 약을 평생 먹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시집갈 자격이 생겨요. 나 시집가면 임신하면 약 안 먹을까? 시집가면 큰일 나요. 이거 뭐 자랑 끌으라고 선 봐가지고 나 조현병이 있는데 약 안 먹으면 정신병을 또 입원해야 돼. 그거 선 보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근데 저는 시집가라 그러고 그 얘기하지 마라 그래. 약을 최소 유용량을 먹으니까 그 비타민 먹는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얘기하지 마. 심지어는 산부인과에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근데 얘기 하고 안 하고는 당신 자유야. 난 내 딸 같으면 얘기하지 마라 그래. 왜? 본인이 잘 컨트롤하면 아무도 모르고 평생 남편도 모르고 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아들딸이 시장 가거든. 그때 남편한테 얘기해. 괜찮아. 야, 그거 한두 개 먹는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채소 유종량을 먹기를 시도해 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약을 이렇게 주는 사람은 몰래 시집 간다면 이 말도 안 되고 언감생심 되지도 않나. 근데 얘기 안 하고 시집 갔다가 그러고 이혼수동 당하고 이혼수동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더 잘해주는 남편도 있어요.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뭐 자랑 끌으라고 처음 선본 남자한테 딱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자랑 끌고 난 양만 안 먹으면 정신병을 입원해. 그 종민의 입장만 날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그런 격리 수용에서 혼자 살아야 될 경우는 아니에요. 전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이렇게 건강한 아기까지 태어나는 아이가 약 먹으면서 태어나는 아이가 89명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데 나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냥 계시면 안 돼요. 본인이나 부모나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고 남들이 해냈는데 똑같은 병인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해보면은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래돼서 이미 삐딱해질 대로 삐딱해졌어요. 아무리 살 빼야 된다 그러면 내가 20년이나 100kg 넘었는데 뭘 나보고 이제 와서 빼래? 아니 대학 졸업한 사람이 집에서 놀고 뭐 엄마 하는 일에 반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또라이가 무슨 이 설거지를 해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건 인격이 삐딱해진 인격적인 문제지 조현병의 원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격이 삐딱해지게끔 가족들이 만들었어요. 의사가 만들었어요. 의사가 약 많이 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가족들이 이미 조현병은 그 정신병 약 안 먹으니까 포기하고 약 먹으니까 맨날 잠이나 자고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만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인생이 전개될 따름이고요. 이거 약 적게 먹고 정상적인 생활하니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러고 나도 적게 먹을 거야. 나도 살 뺄게 하고 덤비는 사람은 다 돼요. 아무리 늦었더라도 덤비는 사람은 다 돼요. 그런데 나는 안 됐더라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알듯이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이고 인생 골로 가지 않으면 다행인 병이고 놀고 먹고 잠이나 자는 병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우선 여기 환자들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우선 조현병과 조울병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울병이 있어서 아니면 나는 조현병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신 분 질문 좀 먼저 좀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대부분 뭐 조현병 환자분들 오신 것 같으니까 없으면 얘기하십시오. 집사람이 전에는 조울증이었거든요. 아니 다른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접종 증세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질문을 하시려면 그런 거 없었으면 조현병이에요. 조현병과 조울증이 같이 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자면 애매하게 중간에 껴있는 조현정동장애가 있다니까요. 조현정동장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내리면요 평생을 두고 그 환자랑 고민을 합니다. 이게 조현병일까 조울병일까? 진짜 조현정동장애일까? 진짜 조현정동장애고 제가 결론 내린 환자는 5%도 안 돼요. 대부분 조현병 아니면 조울병이에요. 그거 가지고 평생을 고민하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까 그 명상 같은 사람 조현병에서 쭉 상담하다가 조울병으로 딱 옮겨놓을 때는요 이 사람은 조현정동장애로 보고 약을 둘 다 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조현병에서 떼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시당초 조증에 대한 이 정동장애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비슷해요. 환자들이 정신분열병을 듣기 싫어해. 조울병 그러면 좀 그래도 나은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기 좋으라고 했을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명이 정확해야 쓰는 약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내가 병을 제대로 예방하고 앞으로 악이 남는데도 불이익을 덜 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조증이 없었으면 조현병으로 보고 아까 이 중에 지금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네. 이런 비춤 같은 거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만일에 오신다면 약 용량을 다 적어갖고 오시죠. 또 조현병과 조울병에 대해서 질문 의사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막 병원에서 병실에서도 막 뭐라고 막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조증인지. 그거는 둘 다 있을 수 있죠.
조현병도 진료실에 와가지고 제정신에 내가 뭐라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화분 깨가지고 나한테 두 개 다 던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조울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현병도 얼마든지 흥분도 할 수 있고, 조현병 환자들이 가끔 사고 일으키잖아요. 뭐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다 조현병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일반 인구에 비해서 더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무서워하면서 숨는 게 더 많아요. 막 망상에 쫓겨가지고 가서 까끌로 공격을 하는 경우는 일반 인구에 비해서 범죄율이 더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흥분을 잘했다, 상태 나쁠 때 흥분을 잘했다고 해서 조울병 아니에요. 조울병은 기본적으로, 저쪽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자신만만해요. 뭘 하든지 간에 난 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다 먹여 살 수 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기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아프리카 간다고 덤벼요. 말이 많고 떠들고. 그런 식으로 시건방을 떤다고 보시면 그런 게 없었으면은 조울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흥분해서 뭐 덤비고 의사한테도 덤비고 그건 조현병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요. 그런 걸로 분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또 조울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조증 증세가 나타나더라도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조증 아니면 우울증 이런 식으로 병적 증세가 꼭 나타나야지만이 이번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런 증세가 한 번이라도 그냥 가까운 시일 내에 있었다면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 건지. 그 판단은 가족들이 하셔야지 뭐 남한테 물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울병의 특성이 어떤 게 있느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환자들, 정신질환자들이 생기면 모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딱 해놓으면은 우리 목사님은 영빨이 좋아가지고 그냥 1년 만에 그냥 깨끗하게 났더니 약 안 먹어도 괜찮더라. 이거 무슨 병일 것 같아요? 조울병이에요, 조울병. 네, 조울병이 저절로 나아요. 9개월, 1년 지나면 저절로 나았습니다. 죽지만 않으면 나아요. 우울증이 심하면 죽어요. 조증일 때 내버려 두면은 재산 다 갖다 내버려요. 자선사합니다. 심지어는 막 1억, 2억씩 손해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자동차 BMW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급 자동차 한 3대씩 계약하고 들어와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이 조울병은 가둬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좋아졌는데 나중에 제발 약 안 먹어도 제발도 안 하더라. 그래서 정신과 약 먹으면 안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거는 조울병의 특성이 그래요. 30%나 약 안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아주 감당하기 힘든 조증기나 우울증기에 못 나가게 하고 죽지 않도록 케어를 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야만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질문은 이게 9개월, 12개월 텀이 있어서 딱딱 맞춰주면 좋은데 조울병은 주기성이 있다는데 이 주기성은 아무도 몰라요. 2년 만에 재발이 왔나 보다 싶었더니 그 다음에는 3년 만에 와요. 그 다음에는 1년 반 만에 왔어요. 그건 몰라요. 또 어떨 때는 아까 이 케이스도 조증이 3번 왔습니다. 3번 오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확 심하게 오고요. 그러니까 뭐 규칙이 있어가지고 조증 한 번은 우울증 한 번은 이런 거 아닙니다. 또 주부장생이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방에서 두목을처럼 아무것도 안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방방 뛰어가지고 대부분 우울증이 먼저 오는 경우 그런 거고,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갔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조울병에 레티드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9개월, 12개월은 커녕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예, 막 좋아졌다가 이거 올라가는 것 같더니 또 금방 웃고 뭐 잘난 척하더니 또 울고 부르고 뭐, 그러니까 사람 혼을 빼놓는다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흔하지 않더라도 별별 케이스가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예. 제가 센터에서 의학생 조울증이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틀은 막 호들갑 떨고 이사비로 그러더니 또 그 다음 날은 며칠 이렇게 넘게 단기간적으로도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이렇게 딱 올 수 있는 2, 3일씩만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었다가 인사를 안 하고 세세를 못하고 막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본인 성격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닌 걸 우리가 누구나 바이오리듬이 다 있습니다. 저도 오늘 같은 날 와가지고 따뜻하고 신나게 얘기해줄지 모르지만 어느 날 풀이 푹 쪄가지고 나도 이제 나이 70은 내일 모레 죽더라 그랬는데 맨날 이렇게 후배들 욕이나 하는 소리처럼 듣고 내가 이런 소리를 하고 살았는데 별 생각 다 들어요.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날 나도 시무르게 할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감정이 기록은 있는 게 더 당연한 거고 바이오리듬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질문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예, 또 좋을 예. 저는 유튜브 보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죽으면 이 약을 어떻게 할 건가 다들 걱정하시는 말씀 듣고 너무 감명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울증이 쭉 와서 직장도 다니고 다 학교도 가정까지 졸업했는데 몇 번째죠? 인대과정이요. 아, 예. 네, 근데 지금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4년 됐거든요. 증상이 좀 안 좋아서 그만두는데 이쪽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먹고 약을 굉장히 많이 먹고 또 알티베이트도 아니, 많이 먹다가 지금은 이것만 먹는다고요? 아니 근데 지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 현재 요것만 먹어요? 네, 그것만 먹어요. 지금 의사 선생님 잘 만났는데. 이렇게 약을 단순하고 하나만 쓸 줄 아는 의사를 만나면 돼요. 근데 저기 조현병으로 나오더라고요. 진단서를 뺐더니요. 아니, 이건 인베가는 조현병에 먹는 약 맞아요. 조현병 적어놨는데. 근데 왜요? 아니 그게 처음에는 조울증이었는데 아니, 됐어. 그게 참 이상한 진단 붙인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듣기 좋으라고 조울병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조현병으로 보고 있고, 약도 거의 최소 유정량이에요. 이 정도면. 이 체격에. 근데 이거, 인베가는 제가 아까 그 약 도표에도 안 나온다. 안 나오는 이유가, 약 먹는 표시가 첫째는 잘 나고, 안 나는 사람은 안 납니다. 약 먹는 표시도 잘 나고, 그 다음에 별다른 이점이 없어서 제가 안 써요. 리스펙이나 이런 거 써도 되는데, 굳이 저거, 꾸준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꽤 있어요. 저 인베가 먹으면은. 그래서 제가 저거를 잘 안 써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면 치료가 잘 되어 있고, 지금 선생님이 아주 제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약을 달달 홍해주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막 기분전일 때 섞어주고, 약이 좀 이상해. 그럼 선생님 만약 약을 바꾼다면 어떤 걸로 바꿔요? 뭐로 바꿔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바꾸려면 로나센으로 바꾸면 돼요. 로나센 한 6mm 정도 바꾸면 돼요. 로나센. 아까 그 도표에 체중 증가가 없는 약. 그 도표에 나옵니다. 그 로나센. 예. 로나센 한 6mm 정도로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약을 이것저것 짬뽕으로 안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여자분들. 시집 가서 애기를 낳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이런 쓸데없는 약들을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심지어는 부작용 해소제까지도 약을 줄이면 부작용 해소제가 필요 없지 않을까 이 기대를 가지고 재발이 올 만큼 제가 최소 용량까지 줄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집 가서 아기 낳으니까 건강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셔요. 또 조울병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자, 이제 뭐 조울병은 되게 조울병은 여기 잘 없습니다. 대부분 대개나 뭐 좋아져서 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조현병의 경우에 이런 기분 조절을 대 쓰지 마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자기 약이나 조현병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으시고 계십니다. 아니 저희 아들이 몇 번째? 아니 그거 안 적었는데 예. 오늘 약을 처방해서 왔는데 그 조율이라고 하면서 리튬을 계속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선생님 여기 나와가지고 약 이름 적은 거 한번 드려보세요. 약 이름 용량 적어. 프리타민 25ml하고 네. 프리타민 25ml하고 그다음에 그 탄산리튬 그거 300장에 좋아요. 네. 또 그것만 줘요. 근데 우리 애가 조현병이 아니라고 그래도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36. 남자애? 네. 이거는 체중이 몇 킬로 줍니다. 한 65. 키 75. 이 65kg에 이 프리타핀 25는요 예방 효과가 조현병이라면 거의 없어요. 먹으나 마나. 예, 이 약을 먹은 지 한 얼마나 됐어요?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다면 조울병이 가능성이 더 커요. 네, 조증 증세가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병원에서는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단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현병이라고 이 미충 필요 없는 약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설명드리니까. 또 프리타핀 25ml에 예. 드물지만 예방이 원래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100이라고 적어놨는데 최대 용량이 얼마 적어놨어요? 프리타핀 제가 100이라고 적어놨어요. 실제로 100이야 보면 125에도 예방이 원래 올는지도 모르죠. 제가 또 잘 안 쓰는 약이니까 최소 용량을 프리타핀으로는 덜 해봤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프리타핀 25는 너무 약해요. 네, 여자도 프리타핀 25ml는 노인들 잠 정하는 노인병 많이 써요. 프리타핀 25. 그럴 정도로 약이 약해요. 그 정도 하시고 분명한 조증 증상이 없었다면은
리튬 먹을 필요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끊어달라고 피검사까지 했는데 너무 얕게 나온다고 계속 먹어야 된다고 막. 그거는 조울병일 때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튬이 600인데 피검사하는 것도 틀렸어요. 어차피 미달되는데 그 검사하는 뭐예요? 치료범위 우리가 이 기분조절되는 혈중 농도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리튬 600은 어차피 미달해요. 이 검사 하나만 안 해고 왜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쓸데없는 검사가 돼요. 그리고 조현병이라면 먹을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조현병이라고 믿고 싶으면 이것만 먹여보세요. 예, 비타민 25는 이거 당당한 게 먹으면 더 좋지만. 근데 25는 굉장히 약할 거다는 거 아시고 합니다. 또 여기, 예, 저 몇 번째죠? 세 번째. 예, 세 번째. 여자분요? 예. 예. 지금 3년 됐는데요. 예. 3년 됐는데. 저 의사 만나지 마세요. 네? 저 의사는 만나지 마세요. 예. 저 의사는 리스펙트 5를 3년 동안 외래 다니면서 매기하는 의사는 죽을 때까지 만나지 마세요. 그래서 부인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채소 약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예. 이제 마음으로 당장 줄여도 재발없다 그러죠. 제가 그래서 하루 쉬고 이렇게 먹겠는데 아무래도 이거 약을 많이 먹으면 잠도 많이 나고 이렇게 비만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틀 쉬었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채소 양을 그 일수로 따지면 어떻게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약은 일단은 이틀 먹고. 다 주잖아요. 이틀마다 3일마다 먹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2.5로 내려가지고 2주일 기다리고 오십시오.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2주 간격으로 0.5씩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1.5까지 내려가요. 2.5에서 2주일 기다렸다가요. 그 다음에 2로 내려가서 2주일요. 그 다음에 1.5까지 내려가세요. 65kg에 1.5는 재발올 확률이 5%도 안 돼요. 예. 내려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2주 간격으로 올 2.5로 내려가지고 반감 2주 해보시면 야 확실히 더 낫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는 2로 내려가고 1.5까지 내려가 보시고요. 자, 좌우당간 주치의를 바꾸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예, 주치의는 무조건 바꾸십시오. 지금 어디 사세요? 예, 아무튼 그 카페에 보면 추천 의사들도 나옵니다. 예, 칼럼에 가시면은 주로 이제 옛날에 제가 레전드 서울대병원에서 전문의 시절 할 때의 선생님들이라 이제는 나이들이 많이 드셔가지고 신약들은 뭐 취급 안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정신과 의사 추천 지역에 들어가면은 여기 서울 쪽에도 몇몇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잘 찾아보시고 약을 여기 인대가 6mm처럼 단순화시켜서 채소지 종류를 찾는 노력을 하는 사람. 여자한테 리스펙톤 3mm만 먹어도 입원해서 상태 나쁠 때 다 좋아져요. 근데 그걸 5mm를 몇 년씩 먹었다니까 제가 앞으로 안 만날수록 유리하다고. 오늘 또 돈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 하나만 하고요. 그죠? 네. 예. 동생이 5월 달에 약을 한꺼번에 먹어가지고 입원을 좀 해줄까요? 여기 있어요? 네, 6번 36세. 예, 그랬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서 저 약을 받고 나왔고 지금은 일은 하고 있어요. 일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증상이 오늘도 만나고 왔는데 다른 친구가 자기를 좋아한다 생각하고 여성한테 여자 36세 36세 네. 36세 예. 아직 오늘도 만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 애정 망상성이 좀 있나 봐요. 네. 자, 이게 약물이 과용량이어서 쓸데없는 소리를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3mm면 벌써 깨끗하게 다 좋아졌었는데 지금도 망상이 지속된다고. 근데 일을 하고 있으면 망상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약이 세서 그러니까 약 줄이면 되고요. 일도 못하고 실제로 망상과 환각이 계속 있다면 아까 2차 약물인 클로자핀을 써야 돼요. 증세가 깨끗하지 않다고 보면은 이건 두 가지 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 줄여보시고 뭔가 깨끗하게 나는 약이다 그러면 클로자핀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갖다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가 90%를 클로자핀을 처방낸 경험조차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병원에 클로자핀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고 모르세요. 왜냐하면은 써본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물으면 자기가 안 쓰는 약이니까 굉장히 이 사람 말로 편안한 해가지고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 피검사 하다가 100km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약을 그런 약을 왜 써요?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미국 식약청에서 이게 1961년도에 개발돼가지고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너무 많이 강범약을 쓰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죽는 사고가 생기는데 나중에 봤더니 백혈구가 몸에서 다 없어져요. 그래서 백혈구가 없어지면 몸의 면역 기능이 없어지니까 저게 38년 만에 61년도에 개발돼가지고 89년 28년 만에 미국 식약청을 다시 통과할 때는 18주 동안 매주 피검사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니까 18주 동안 매주 피검사해가지고 백혈구가 떨어지는 걸 보는데 백혈구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약을 중단해야 될 확률이 0.4%밖에 안 돼요. 99%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다만 사고가 생기니까 까다롭게 약을 승인을 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사망사고 이런 경우는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걸 이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쓴다는 걸 갖다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자필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요. 그 다음에 20%가 정시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좋아지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1차약을 막 떡으로 줘요. 막 4가지, 5가지 떡으로 주면은 이제 지연성 농약이 같은 거죠. 정신과 약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지연성 농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작용들은 다 급성으로 오고 약 끊어주면 다 없어지면 이건 없어지지가 50%는 평생 신체장님처럼 살아요. 똑바로 걷어가는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이 머리가 하루 종일 여기까지 왔다 갔다 깨있는 시간 빼놓고 하루 종일 이래요. 뭐 몸을 끄덕끄덕거리고 이상하게 안면근이 실룩실룩거리고 제가 깨구리처럼 하루 종일 이래요. 이런 심각한 부작용들이 없기 때문에 가용량을 쓰는 거는 한 가지를 쓰더라도 틀렸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뭐예요? 리스펙도 6mm를 몇 년 먹고서 지연성 운동량이 와서 신체 장애인이 된 사람이죠. 못 걸어가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동을 하려면 그것도 쓰러질까봐 이렇게 써요. 그래서 가용량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 겁이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지연성 운동장에 넣으면요 전부 이런 소송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런 걸로 아는 것도 없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없는데 미국에는 변호사 협회에 정시가 다니면서 약물치료 갖고 난 다음에 지연성 운동장에 오는 사람은 자기한테 소개해봐라. 그 의사가 제대로 당신을 매니지했는 거를 찾아서 보상받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광고가 몇 군데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용량을 복용하는 건 그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또 아까 뭐 질문 조현병에서 조울증 증세가 나타났다면 일곱 번째 보이는데요. 아까 데파코트는 먹을 필요가 없다고. 예, 이거는 기분 조절제니까 조울병이 아닌 것 같으니까 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빼서. 예, 그럼 아밀파이 주사를 먹고 있으면 지금 부작용이 없으면 이런 건 부작용 올까봐 준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번에 아밀파이 먹는 약을 바꾸시면 되고 63kg 정도면 7.5 먹어도 넘쳐요. 근데 아밀파이가 15ml, 10ml, 5ml 다 있으니까 15ml짜리 뭐 반알만 먹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처방해 줄 때. 그러니까 의사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잘 안 되면 의사가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이 사람이 인격적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만날수록 무리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을 의사가 뭐 무슨 왕이에요? 왕이라도 가서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생겨서 얘기를 해서 약물 조절을 할 수 없다면 주치 바꾸면 돼요. 대한민국의 정신과 전문의가 3,000명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 의사 얘기하면 씨알도 안 들어갈 것 같다? 의사 바꿔서 저 젊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저 7.5만 먹도록 해주면 어떨까? 5mm짜리, 2mm짜리가 있으니까 7 먹어도 돼요. 15짜리 반에 7.5 먹어도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우선은 벤제기를 먹도록 해서 이 부작용 올까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63kg면 저는 5mm까지 꼭 줄여봅니다. 2주 동안 성공하면 5까지 내려가거든요. 또, 예. 9번째인데요. 제 밑에. 네네. 예. 그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이거 때문에 찐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애시당초는 선택조차 안 하는 약이라고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74kg면 양반인데요.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74kg 양반이죠. 근데 비만을 피해가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로 바꾸면 됩니다. 논하시나고. 잠을 너무 앉아서 약을 많이 늘렸는데 좀 느린 것 같던데.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한번 끊어보고 싶다고 또 그래가지고. 끊는 건 99% 재발이니까요. 잠이 안 오더라도 아까 로나세도를 바꿔보세요. 예, 그게 정답이죠. 이게 74kg면은 우선 8mm 정도로 바꿔봐요. 로나센 2, 4, 8mm가 있으니까 8mm짜리 하나로 바꿔도 됩니다. 로나센 8mm에다 잠 안 오면 이런 수면제는 같이 줘도 됩니다. 예, 아버님은. 밑에서 두 번째 예. 주사 예. 인데요. 예. 내가 이제 성적상 하기 좀 달라가지고 선생님이 딱 보니까 약을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주사를 처방한 거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부작용이 좀 심해요. 솔직히 너무 하루 왔다 갔다 하고. 여자들은 주사 맞으면 시집 못 가요. 어머니 그 의사 바꾸세요. 아니면 먹는 약으로 바꿔달라 그래 보시고 네. 말 안 들으면 바꾸면 돼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진짜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주사를 좀 맞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어머니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하겠습니까? 이게요. 네. 그러니까 아카시지아라고 그래가지고 네. 급성 긴장 이상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시정자 불능증. 네. 장시정자 불능증을 아카시지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네.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해요. 누워서도 가만 못 있겠으니까 어디 가요?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니까요. 어머니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의사 바꿔서 딴 데 가서 이 부작용 해소제 이런 거 좀 벤치트로핀 같은 거 달라고 먹으면은 부작용 해소제를 그 밑에 주긴 줬어요. 어떤 거요? 그 밑에 클로. 이거 클로나제팜 테프라 이건 틀렸어요. 예. 이거는 본격적인 부작용 해소제가 아니에요. 부작용 해소제는 이 위에 있는 벤지트로핀 이런 겁니다. 벤지트로핀으로 줘야 돼요. 벤지트로핀 지금도요. 벤지트로핀을 아침 저녁으로 1ml 먹으면은 그 안절부절 못하는 거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먹지 않아요, 애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다음에 약 안 먹고 주사 안 맞으면 나빠지거든. 한번 입원시키세요. 제가 살아있을 때 해결해 드릴게요. 선생님한테 한번 데려가요. 예. 아니, 입원을 병원에 한 입원 2달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입원을 상태가 좋을 때는 입원시키면은 나중에 병식을 생기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상태가 나쁠 때 네가 약 안 먹으니까 나빠지지 않겠냐 그러고 이게 약을 먹겠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빠지기 전에는 부작용 해소제만 구해가지고 너 이거 안절부절 못하는 거 없어진다더라. 받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벤트트로핀 1ml 먹이면 좋아져요. 요거 2ml짜리도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자꾸 1ml씩 먹이면 좋아져요. 예. 네, 추가적인 질문이요. 아까 데파크트 이런 거 빼라고 그러는데 예. 만약에 그런 거 빼고 주치 선생님이 바꾸고 이렇게 될 경우에 태어난 지 이제 한 3주밖에 안 돼요. 그렇게 바뀌면 조금이라도 더 심해져서 입원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까요? 그런 게 없죠. 약을 안 들어오는 제가 잘 끊지는 않고 바꾸거나 줄이는 저녁에는요, 약을 갖고, 아까 제가 아빌파이 먹는 약 5mm, 2mm가 있으니까 7mm 먹어보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으면 제가 없어요. 주사 맞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입원 안 하고 주치 그럼요. 그들이 입원 안 하고 약을 변경해 가면서 치료가 가능해요. 그럼요. 그거 다 가능해. 네, 다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더 있으면 태어난 지 이제 3주거든요. 주사 맞은 지 한 달이 돼서 다시 주사 맞아야 되는 기간이에요. 예, 그때부터 약 먹으면 돼요. 그때부터 약을 먹으면서 의무교육기관을 다 가지고 한번 찾아가고. 예, 그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기요. 예. 그 아까 비슷한 게 1.5mm 그렇게 나오니까 안 나와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먹느냐가 잘 궁금해요. 3mm짜리가 있으니까 숫자 3자 보여요. 노란색이. 예, 반 자르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건 1mm, 2mm, 3mm가 있어요. 0.5짜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가서 없으면은요, 우선 3이나 2를 먹여도 돼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아니, 굳이 나눠 안 먹어도 돼. 밤에 한 번 먹고 그냥 잠을. 그리고 5mm 먹다가 이렇게 2mm나 3mm로 갑자기 줄이면은 아까 얘기한 장시전자 불능증 왔다 갔다 이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약을 줄이면은. 왜냐하면 너무 세게 쓰면 이 부작용이 마스킹이 되어 있다가 살 만큼 줄이면은 오히려 막 못 견디고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부작용 해소제 쓰는 게 예, 또, 예. 6번째 위에서 예, 잔류형 예. 동생이 막 무시가 넘게 전반자고 아무것도 의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울증 약도 주고 있는 거 됐고요. 잠만 자는데 이 디아제팜 같은 거, 이건 잠 오는 안정제 이거 주지 마세요, 잠 오니까. 어떤 거요? 디아제팜 저건 잠 오는 안정제라고, 이거 노란색입니다. 이건 주지 마세요. 예, 벤지하고 리스페달 3mm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4% 쓰면 되는데 약을 비만이 심하니까 젤독소나 로나센으로 바꾸십시오. 예, 그리고 본인이 덜 먹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입원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입원 안 하고도 일단 외래에서 해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입원해도 돼요. 어떻게 되세요? 누나 되세요?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도 같은 가족이에요? 예. 예. 저희는 이제 저도 vaksin은 안 하는데 현재 입원 상태에 있긴 해요. 예. 만성 음성 조현병 환자라서 그 약이 한 달 정도 있는데 약이 지금 잘 쓰지 않아가지고 망성이 없어지지 않아서 클로자핀 해보겠다 의사님이 하셨거든요. 네, 클로자핀 써야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면회를 가서 보는데 그 만약 클로자핀을 그 의사님 과용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정상인처럼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클로자핀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바로 효과 옵니다. 아니요. 예, 이 치료범위 용량을 쓰면은요, 체력이 한 몇 킬로쯤 나가요? 지금 한 달씩에 한 90kg, 100kg 가까이. 예,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딱 맡으면 바로 그날로 200에서 250 아니면 300 정도 줄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치료보다도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겁이 나서 1차 약을 많이 줬던 사람도 바로 그렇게 잘 못 써요.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뭐 50ml 뭐 이래가지고 찔끔찔끔 올리면요. 적어도 한 좋아지지 않으면은 250, 300까지는 충분히 가봐야 돼요. 예, 그거는 입원하고 있으면 그 병원에 믿고 일단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답이 나오는가 보고, 그러니까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면은 병원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저는 저거요, 일주일 이내에 바로 좋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입원실에 입원시키는 사람은요, 아직 입원하고 있는데 뭐 이상하면 안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바로 좋아질 용량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최소일 용량을 찾아낸 이유도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약을 이 미스펜을 주면은 처음에 교과서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방법이 첫날 1mm 줘보고 그 다음에 한 2, 3mm 있다 또 1.5 줘보고 2 줘보고 어느 세월이 좋아져요. 그러다가 한 3mm까지 한 3주에 걸쳐서 올렸더니 이게 좋아지더라? 3mm에서 내려갈 줄은 몰라. 까꿀로 저는 입원하자마자 3mm를 줘요. 그 다음날 벌써 다 좋아져 있어요. 장폭장을 하는데. 이거 봐라. 2.5만 줘도 좋아질 걸 3mm 잘못 준 거 아니야? 벌써 이렇게 일주일 되면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집에 갈 때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찔끔찔끔 올라가지고 3mm에서 좋아진 걸 본 의사 선생님은 2.5로 내리는 것도 무서워요. 또 나빠져요. 그러니 3mm, 4mm 그대로 계속 먹고 있으니까 이 부작용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개업을 처음에 전문의 따고 나서 1년 반 딴 병원에 취직하고 있다 개업을 방문하기 처음에 했을 때 외래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이제 환자들이 정신병적인 상태로 병원에 이렇게 딱 데려오면요. 이미 집에서 보통은 한두 집이 짧고요. 한두 달, 고생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외래에서 제가 약을 일주일을 줘요. 요새 지금 미스페리돈 한 4일에다가 변지기를 딱 줘요.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먹으면서 좋아지거든 일주일 후에 데려오시고 안 좋아지면 입원시키세요. 외래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약 먹고 그 다음날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 치료범위 용량을 먹으면 바로 좋아져요. 조현병은 그만큼 아주 잘 낫는 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끌면서 좋아지게 했던 걸 경험했던 선생님들은 약 줄이는 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 아밀파이도 아까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10mm에서 15mm에서 내려가기를 주저주저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네, 그러니까 또 줄이다가 아밀파이 15mm로 올리고서 약 좋아졌는데 그걸 10mm로 내리라고. 아니야, 그 내리면 나빠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좋아지고 나면은 그만한 용량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여기 급성대에 보면은 7, 80% 줄여도 끄떡없어요. 치료범위 용량을 주고 나서 한 달에 걸쳐서 7, 80% 줄인다고 적어놨죠. 이게 일주일마다 한 20, 30%씩 내려가요. 그러다가 태어날 때 되면요. 미스페리돈 4mm 먹었던 사람이 1mm만 먹어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한 7, 80% 돼요. 그러다 나빠지면 바로 3mm, 3mm 올리면 좋아지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환자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또 질문 있는 사람? 예. 두 번째 하는데요. 두 번째요. 지난주 월요일날 병원을 갔는데 졸피된 10mg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이틀 동안은 그 10mg 먹어도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뭐 도대체 무슨 약을 먹는데요? 뭐 졸피뎀 말고 딴 거 또 먹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정신과 환자래? 그럼 무슨 얘기예요? 조현병이 있었어요? 조울병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인데요. 한 달 전쯤에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집에 좀 인터넷을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보니까 200% 조현병 나온 거예요. 근데 병원은 전혀 못 간 거예요. 갈 기회가 없고 얘가 의사소통이 됩니까? 네. 되죠. 근데 뭘 가지고 조현병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얘가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약을 뿌린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하면 조현병인데요. 네, 그만하면 조현병인데 약 써야 돼요. 저 졸피뎀은 약 아니에요. 저거 그냥 수면제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처방. 아니 그러니까 의사 바꾸면 돼요. 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항정신병 약물이 없잖아요. 제정신이 안 돌아와요. 약 쓰면 하루 이틀이면 제가 하루 만에 다 돌아온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이거 정신병 약이 아니에요. 이거 노이로제 환자들이 잡아놓으면 어머니 고민돼서 잡아놓으면 어머니 먹을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병 약이 아닙니다. 의사 바꿔서 다시 처방 받으세요. 내일이라도 집이 어디세요? 일산이요. 아니 김포예요. 근데 일산. 아니 김포는 그 자원 어디든지 의사 바꿔가지고 조현병 증세를 얘기하고 약제로 왔다 그러고 대개는 한 달 입원 시키는 게 원칙이고요. 아니면은 약이라도 어떻게든지 제대로 먹여야 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오늘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이 정신질환의 치료가 약물이 개발된 이래로는 다 낫는 병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병이고 제일 처음에 개발됐던 이 클로로프로마진이 1952년도입니다. 1952년도에 개발돼서 지금 65년이 흘렀는데요. 66년도에 개발됐죠. 그동안에 부작용이 없어지게끔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찌는데 그대로 먹고 여자가 처녀가 생리가 1년씩 안 나오는데 그대로 먹고 이거 먹는 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생리도 나오도록 하는 그런 부작용이 없냐 약이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살찌는 것도 다 개발이 되어 있고 근육운동장애 오는 것도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약을 부작용 오는 걸 그대로 먹는 거는 부모나 환자가 덜 알아보고 그냥 한 의사를 잘못 믿고서 다닌 결과일 뿐이다 생각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걸로 얘기 끝나는 걸로 하고요. 네.